현대인이 기억하는 닌자의 모습은 화려한 인수를 부리며 지붕 위를 날아다니는 암살자입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적 기록 어디에도 그들이 검은 옷을 입고 도심을 활보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상대의 눈에 전혀 띄지 않는 평범함 그 자체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닌자들의 주된 업무 중 90% 이상은 전투가 아닌 단순 잠복과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숫자를 계산하고 정세를 분석하던 당시 최고의 데이터 분석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오해해온 닌자의 환상을 걷어내고 정보 비대칭을 통해 시대를 설계했던 이들의 차가운 생존 전략을 파헤쳐 봅니다. 참견 시작. 전란의 시대였던 일본의 전국 시대는 그야말로 정보가 곧 화폐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영주, 즉 다이묘들이 서로의 영토를 빼앗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던 이 시기에 가장 큰 리스크는 적의 전력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정보의 존재였습니다. 적군이 언제 밥을 먹는지, 성 안에 식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혹은 가신들 사이에 분열의 조짐이 있는지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데이터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필요한 이들에게 공급하던 집단이 바로 닌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어둠 속의 자객으로 정의하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정보라는 희소 자원을 독점하고 유통하던 지식 노동자 집단에 더 가깝습니다. 당시 일본의 사회 구조를 들여다보면 닌자라는 존재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메커니즘이 발견됩니다. 무사 계급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체면과 명분은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정면 대결을 중시하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미덕으로 삼던 무사들에게 잠입이나 기만, 유언비어 살포와 같은 행위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그 지저분하고 은밀한 일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무사들이 명분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해줄 전문가 집단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발생한 셈입니다. 닌자들은 이 시장의 틈새를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무사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농민이나 산악수행자 혹은 평범한 상인의 모습으로 대중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닌자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에 담긴 심리학적 통찰입니다. 이들은 벽을 타는 기술보다 상대의 경계심을 허무는 기술을 먼저 익혔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닌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승려나 광대 혹은 병든 노인으로 변장하여 적의 성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게 만드는 것, 즉 인지적 사각지대를 활용하는 것이 잠입의 본질이었습니다. 일단 성 내부에 진입하면 그들은 더 이상 자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 안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의 양을 보고 식량 사정을 파악하고 병사들의 대화 속에서 사기 저하의 징후를 읽어내는 정교한 분석가로 돌변했습니다. 이들이 수집한 정보는 단순한 소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닌자 조직은 수집된 파편적인 데이터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전략 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쌀값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다는 정보와 영주의 성으로 평소보다 많은 말들이 드나든다는 정보를 결합하면 조만간 대규모 군사 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식입니다. 이는 현대의 기업 정보 분석이나 국가정보기관의 첩보 활동과 구조적으로 완전히 일치합니다. 닌자는 칼을 휘두르는 근육의 힘이 아니라 흩어진 정보를 연결하는 뇌의 힘으로 전장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또한 닌자 집단은 자신들의 기술과 정보를 철저하게 폐쇄적인 네트워크 안에서만 공유했습니다. 이가나 코가와 같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닌자 마을은 일종의 정보 길드였습니다. 이들은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자신들만의 독점적인 지식을 대물림하며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습니다. 만약 닌자의 기술이 대중화되어
누구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들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보 비대칭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에 대한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소문을 직접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초능력을 부린다거나 그림자 속에 숨어 산다는 식의 환상은 닌자들이 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설계한 고도의 마케팅이었던 셈입니다. 영주들의 입장에서 닌자는 위험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인센티브였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닌자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에 담긴 심리학적 통찰입니다. 이들은 벽을 타는 기술보다 상대의 경계심을 허무는 기술을 먼저 익혔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닌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승려나 광대 혹은 병든 노인으로 변장하여 적의 성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게 만드는 것, 즉 인지적 사각지대를 활용하는 것이 잠입의 본질이었습니다. 일단 성 내부에 진입하면 그들은 더 이상 자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 안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의 양을 보고 식량 사정을 파악하고 병사들의 대화 속에서 사기 저하의 징후를 읽어내는 정교한 분석가로 돌변했습니다. 이들이 수집한 정보는 단순한 소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닌자 조직은 수집된 파편적인 데이터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전략 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쌀값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다는 정보와 영주의 성으로 평소보다 많은 말들이 드나든다는 정보를 결합하면 조만간 대규모 군사 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식입니다. 이는 현대의 기업 정보 분석이나 국가정보기관의 첩보 활동과 구조적으로 완전히 일치합니다. 닌자는 칼을 휘두르는 근육의 힘이 아니라 흩어진 정보를 연결하는 뇌의 힘으로 전장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또한 닌자 집단은 자신들의 기술과 정보를 철저하게 폐쇄적인 네트워크 안에서만 공유했습니다. 이가나 코가와와 같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닌자 마을은 일종의 정보 길드였습니다. 이들은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자신들만의 독점적인 지식을 대물림하며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습니다. 만약 닌자의 기술이 대중화되어 누구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들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보 비대칭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에 대한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소문을 직접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초능력을 부린다거나 그림자 속에 숨어 산다는 식의 환상은 닌자들이 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설계한 고도의 마케팅이었던 셈입니다. 영주들의 입장에서 닌자는 위험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인센티브였습니다. 인간의 뇌는 모든 정보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뇌는 효율성을 위해 주변 환경에서 익숙하거나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는 배경으로 처리해버리는 습성이 있죠. 닌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공략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옷을 입는 대신 그 시대 어디에나 존재할 법한 평범한 직업군으로 완벽하게 녹아들었습니다. 이를 역사적으로는 7가지 변장술이라는 의미의 시치오대라고 부릅니다. 승려, 광대, 상인, 농민 등으로 변신한 닌자들은 적진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아무런 의심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변장은 산악 수행자인 야마부시였습니다. 당시 야마부시는 일본 전역을 떠돌며 수행하는 자들이었기에 이들이 국경을 넘나들거나 낯선 마을에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닌자들은 이 옷을 입고 합법적으로 적의 영토를 정찰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옷만 갈아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수행자들과 똑같은 불교 교리를 외우고 그들만의 독특한 의식과 말투를 완벽하게 습득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의심을 품고 질문을 던졌을 때 단 한마디의 어색함이라도 노출된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의 화이트 해커들이 기업의 보안을 점검할 때 검수원이나 배달원으로 위장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원리입니다. 닌자들은 또한 인간의 사회적 위계 구조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신분이 낮은 농민이나 구걸하는 거지들은 성안의 무사들에게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사들은 자신의 권위에 취해 발밑의 농민이 무엇을 듣고 있는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닌자들은 기꺼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들의 오만함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병사에게 시답지 않은 농담을 건네며 성 내부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부엌에서 일하는 하인들과 친분을 쌓으며 영주의 식단과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칼날을 숨긴 자객보다 웃음을 띤 이웃이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성 닌자인 쿠노이치의 활동은 이러한 심리전의 정점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쿠노이치들은 직접적인 암살보다는 주로 첩보 수집과 이간질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시녀나 예능인으로 위장해 타겟이 되는 인물에 가장 가까운 사적인 공간까지 침투했습니다. 인간은 감정적으로 가까워진 상대에게 방어 기제가 해제되는 법입니다. 술자리에서의 실언이나 침소에서의 고백은 그 어떤 고문으로도 얻어낼 수 없는 순도 높은 정보였습니다. 쿠노이치들은 상대의 욕망과 외로움을 읽어내고 이를 자극하여 스스로 정보를 쏟아내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 상담가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수집하는 데이터는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닌자가 성 안에 잠입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중 하나는 화장실의 오물 상태였다고 합니다. 오물의 양과 상태를 분석하면 성 안에 실제 거주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식량의 질은 어떠한지, 전염병이 돌고 있지는 않은지를 정확히 추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벽의 이끼 상태를 보고 습기를 파악하여 어느 쪽 벽이 무너지기 쉬운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나중에 대규모 공성전이 벌어졌을 때 공격 측이 어디를 집중 타격해야 할지 결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닌자들의 잠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은 철저한 기다림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하룻밤 만에 임무를 완수하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을 평범한 주민으로 살아가며 현지 사회의 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카츠라라고 하는데 마치 가발을 쓰듯 완벽하게 현지인으로 동화된다는 뜻입니다. 이웃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마을의 생리를 완전히 파악한 뒤에야 비로소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장기 잠입은 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내부에서 반란을 유도하거나 성문을 열어주는 등의 전략적 행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닌자가 가진 공포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닌자가 벽을 뚫고 나타날까봐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 나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가 혹은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이웃이 사실은 나의 목숨을 노리는 정보원일지도 모른다는 불확신이 더 큰 공포였습니다. 닌자들은 이러한 불신을 조장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가짜 증거를 흘려 충성스러운 신하가 간첩으로 몰리게 만들거나 영주가 가신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역정보를 유통했습니다.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적의 내부 결속력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닌자가 추구한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승리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닌자의 잠입술은 물리적인 기술이 아니라 철저한 인간 이해와 데이터 분석에 산물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시각적 맹점, 사회적 편견, 그리고 감정적 취약성을 설계 도면 삼아 적의 심장부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인술이라는 포장지 속에는 이처럼 차갑고 정교한 심리공학이 숨어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잠입가라도 수집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닌자들이 이렇게 모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가짜뉴스를 만들어 전장의 판도를 뒤흔들었는지 그 보이지 않는 정보 전쟁의 실체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단순히 적진의 정보를 빼내는 것만으로는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에 부족합니다. 진정한 정보 전문가라면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적의 의사결정 체계 자체를 오염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닌자들은 이를 역정보, 즉 오늘날의 가짜뉴스 시스템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적이 보고 싶어 하는 것과 믿고 싶어 하는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어 적의 장수들이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타격보다 훨씬 치명적인 심리적 마비 상태를 불러왔습니다. 닌자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방식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거짓말은 90%의 진실에 10%의 치명적인 허위 사실을 섞는 것이라는 점을 그들은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적진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릴 때 실제로 적의 장수와 사이가 좋지 않은 가신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그가 닌자와 접촉했다는 위조된 증거를 흘렸습니다. 이때 사용된 증거는 해당 가신의 필체를 흉내낸 편지나 그 가신만이 가진 물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보 교란은 적의 내부 결속력을 순식간에 와해시켰습니다. 영주는 가신을 의심하고 가시는 영주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중요한 군사적 결정은 뒷전이 됩니다.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닌자가 노린 인지적 오류의 함정이었습니다. 적이 혼란에 빠져 서로를 불신하게 될 때 닌자들은 다시금 새로운 정보를 투입하여 그 갈등을 폭발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닌자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전장의 시나리오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써내려갔습니다. 이런 고도의 정보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닌자 조직이 가진 독특한 지리적, 경제적 배경에 있습니다. 닌자의 고향으로 알려진 이가와 코가 지역은 험준한 산악지대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된 이 지역은 중앙정부의 권력이 미치기 어려웠고 자연스럽게 자치적인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농업 대신 지식과 기술을 상품화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즉, 이가와 코가는 거대한 정보 보안 컨설팅 기업이자 용병 집단들의 클러스터였던 셈입니다. 이가와 코가의 닌자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지식의 독점은 곧 높은 단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암호화된 문서와 구전되는 비기들을 통해 오직 혈연과 신뢰로 묶인 내부자들에게만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이러한 폐쇄적 길드 구조는 닌자들에게 강력한 협상력을 부여했습니다. 어떤 다이묘도 이들의 정보를 무시하고는 전쟁을 치를 수 없었기에 닌자들은 영주들과 대등한 계약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방적인 부하가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존재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보여준 캐스팅 보트의 위력입니다. 닌자 조직은 때로 여러 다이묘에게 동시에 고용되기도 했습니다. A 영주에게는 B 영주의 약점을 팔고 동시에 B 영주에게는 A 영주의 이동 경로를 제보하는 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정보 시장의 균형을 조절하여 자신들의 가치를 유지하는 고도의 경영 전략이었습니다. 한쪽이 너무 일찍 승리해버리면 정보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기 때문에 닌자들은 전쟁이 지속되도록 정보를 유통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닌자들은 상품인 정보를 직접 생산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독점 사업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닌자들의 도구 역시 이러한 실용주의와 경제적 효율성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수리검은 사실 살상용이라기보다는 적의 추격을 늦추는 견제용에 가까웠습니다. 금속은 당시 매우 비싼 자원이었기에 닌자들은 비싼 칼 대신 농기구를 개조하거나 저렴한 화약을 활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연막탄이나 화염 방사 장치는 적에게 심리적 공포를 심어주는 데 탁월했습니다. 하이테크 기술이 아니라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조합하여 최적의 효과를 내는 적정 기술의 마법사들이었던 셈입니다. 이들의 지식은 약학이나 천문학으로도 뻗어나갔습니다. 밤눈이 밝아지는 식단을 연구하고 구름의 움직임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여 기습의 시점을 잡는 일은 모두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접근이었습니다. 닌자는 초능력을 쓰는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자연 법칙과 인간 심리를 철저하게 연구하여 승률을 높이는 확률의 지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승률이 확실한 계산이 끝났을 때만 어둠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렇듯 닌자라는 시스템은 전국시대라는 특수한 무질서 속에서 정보 비대칭을 무기로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들의 권력도 시대의 흐름 앞에서는 변화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하나로 통합되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들어서기 시작하자
정보를 독점하던 닌자들의 입지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민간 정보 기업이었던 닌자들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남긴 정보의 유산이 현대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닌자라는 집단이 단순한 자객을 넘어 수백 년 동안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구축한 폐쇄적이고 강력한 길드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이가와 코가로 대표되는 닌자의 고향은 지형적으로 외부의 침입이 어려운 천혜의 요새였고, 그 안에서 그들은 정보와 기술을 자본화하는 현대의 주식회사와 유사한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술을 연마하는 마을이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며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대한 지식 기반 카르텔이었던 셈입니다. 이들 조직의 핵심은 철저한 계급화와 직무 분장이었습니다. 조직의 상층부인 조니는 다이묘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전략을 수립하는 경영진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중간 계급인 춘이는 실전 부대를 지휘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중간 관리자였으며, 하급 닌자인 게니는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무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직적 구조는 정보의 유출을 막고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시스템이었습니다. 현장의 개인들은 자신이 수집한 정보가 전체 전략의 어느 부분에 쓰이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정보의 파편화를 통해 보안을 유지하는 현대 정보기관의 셀 구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닌자 조직은 지리적 고립을 지식의 희소성으로 치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부족했던 분지 지역에서 그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기술을 유일한 생존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술 전수 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고, 암호화된 문서와 구전이라는 이중 보안 장치를 활용했습니다. 만약 닌자의 기술이 시장에 흔하게 퍼졌다면 다이묘들이 그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보 비대칭을 의도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높은 몸값을 방어했습니다. 닌자들이 사용했던 도구들 역시 이러한 철저한 실용주의와 경제적 효율성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수리검이나 닌자도는 사실 그들의 주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금속이 귀하고 비싸던 시절에 소모품인 수리검을 남발하는 것은 자원 낭비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닌자들은 낫이나 스웨스랑 같은 농기구를 개조한 도구들을 선호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이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제작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되더라도 평범한 농민으로 변명하기 쉬웠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도구란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생존을 돕고 임무를 완수하게 해주는 최소한의 장비였던 셈입니다. 또한 닌자들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과학 기술인 화약과 약학을 독점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연막탄이나 화염 방사기는 적에게 심리적인 공포를 심어주는 데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차별적인 살상보다는 자신의 퇴로를 확보하거나 적의 진영을 교란하는 용도로 한정되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생명인 닌자들에게 있어 직접적인 전투는 최대한 피해야 할 최후의 선택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활용해 해독제를 만들거나 동료의 부상을 치료하는 등 부대 운영의 유지 비용을 낮추고 가동률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닌자들의 전성기도 시대의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국시대의 혼란이 끝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에도 막부가 세워지면서 일본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로 들어섭니다. 무질서 속에서 정보 비대칭으로 수익을 창출하던 닌자들에게 평화와 질서는 곧 실업을 의미했습니다. 국가가 하나로 통합되자 정보는 더 이상 민간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도쿠가와와 막부는 닌자들의 위험성과 유용성을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닌자 조직을 해체하는 대신 국가 시스템 내부로 흡수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때 자유로운 계약직 전문가였던 닌자들은
막부의 직속 정보 기관인 오니와반이나 하토리 한조의 부대처럼 관료 조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정보의 사유화가 끝나고 정보의 국유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닌자들은 더 이상 시장에서 자신의 몸값을 흥정할 수 없게 되었고 급여를 받는 공무원으로서 체제 유지에 기여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닌자의 메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정보 보안 전문가나 화이트 해커들은 닌자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의 시스템을 분석하고 인지적 허점을 파고들며 정보 비대칭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모습은 수백 년 전 닌자의 생존 전략과 궤를 같이 합니다. 닌자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형태를 바꾸어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는 셈입니다. 역사라는 시스템 안에서 닌자는 단순히 어둠 속의 암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보가 곧 권력이 되고 돈이 되는 시대를 누구보다 먼저 예견했던 성우적인 정보 설계자들이었습니다. 명분과 체면이 지배하던 중세 일본에서 철저하게 실익과 데이터를 따졌던 그들의 차가운 이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칼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르는 정보의 물줄기를 장악하는 자라는 사실을 닌자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려한 액션 뒤에 숨겨진 닌자들의 철저한 정보 경제학이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갔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결국 역사는 화려한 영웅의 기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권을 조정했던 자들의 치밀한 계산에 의해 움직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역사 참결러는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차가운 논리와 인간의 욕망을 해독하는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내막을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 참 구독, 좋아요 꽉 눌러주세요.